신뢰로 외교를 한다고요? 세상에 그런 나라가 있긴 한 걸까요? 힘도 위협도 없이 주변국을 바꿔낸다? 어떻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진짜로 있었습니다. 오히려 절대 신뢰라는 한 단어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바다를 뒤흔든 나라. 대한민국. 이 얘기가 거짓처럼 느껴진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믿지 않았던 제가 한국에 다녀온 후 평생의 신념을 버리게 됐거든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아마 여러분은 저처럼 깊은 혼란 속에서 새로운 빛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대학에서 해양안보학을 연구하고 있는 엘리사 은반도 교수입니다. 25년 동안 저는 해양력과 국제정치라는 주제로 수많은 강연과 논문을 발표해왔고 해군 전략과 외교 안보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이름을 알려왔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전통적 강대국 중심의 시각에서 말이지요. 저의 전문 분야는 다자간 해양안보 협력입니다. 다양한 국가들이 어떻게 바다를 통해 전략적으로 연결되고 힘을 균형 있게 배분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일이죠. 물론 이런 연구를 하다 보면 자연스레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 일본, 중국 등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에 대해선 늘 같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전략적 신뢰는 없다. 한국은 언제나 뛰어난 조선 기술과 IT 인프라를 자랑하지만 국제적 해양 협력에서는 여전히 동맹 추종국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여겨졌습니다. 정치적 결단력이 부족하고 해양 전략은 대부분 단기적이며 국내 정치에 의존하는 그런 나라 말이죠. 제가 쓴 여러 논문에서도 한국은 종종 형식적인 외교의 전형으로 언급됐습니다. 제 강의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힘이 곧 신뢰를 만든다. 약한 해군력과 외교적 모호성은 해양 질서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서구학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통념이기도 합니다. 그런 저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올해 초 케이프타운에서 아프리카 아시아 해양협력 포럼이 열린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 포럼에 관심을 가졌고 참석자 명단을 살피던 중 익숙하면서도 묘하게 이질적인 이름을 보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해양안보국. 솔직히 처음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PPT와 미소로 끝나는 쇼케이스일까? 라는 생각뿐이었지요. 오히려 제 강의와 논문에서 비판하던 바로 그 신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 포럼에 참여했고 한국 대표단이 주최하는 세션의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공허한 발표를 지켜보는 시간이 될 줄 알았죠. 그런데 그날 이후 저의 머릿속은 복잡한 의문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왜 그들은 상대국을 설득하면서도 압박하지 않을까? 왜 모든 국가가 자발적으로 협력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걸까? 정말 이 모든 게 한국의 전략 때문인 걸까? 그날 이후로 저의 모든 해석과 확신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포럼이 열린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케이프타운의 국립컨벤션센터에 도착하자마자 안내 데스크에서 한국 대표단의 세션 일정을 확인했죠. 그날 세션의 주제는 포용적 해양 파트너십과 신뢰 기반 협력이었습니다. 솔직히 제목부터가 다소 이상적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신뢰 기반이라는 단어는 해양 전략가의 시각에서는 다소 추상적이고 실천 불가능한 이상론처럼 들리기 쉬우니까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들어보겠다는 생각으로 맨 앞줄 자리에 앉았습니다. 발표자는 조용하고 단정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해양안보국의 고위 관료라고 소개되었는데 그는 시작부터 청중을 압도하는 어떤 카리스마보다는 차분하고 논리적인 말투로 이야기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런데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이상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발표는 기존의 어떤 서구 중심 국가들의 외교 발표와도 달랐습니다. 우선 그들은 타국의 입장을 공격하거나 암시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협력의 필요성을 이익이 아닌 안전과 존중이라는 키워드로 설계하고 있었죠. 그리고 발표에 등장하는 모든 도식과 모델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협력의 주체가 중앙이 아니라 주변부였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자신들이 선도국가라는 말도 전략적 중심국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도 해양에서의 협력이 필요한 중간 국가이며 더 많은 국가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릿속에서 뭔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은 듯 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 정부가 준비한 전략 발표인가? 왜 나는 지금까지 이 나라를 외교적 추종자로만 보아왔던 걸까? 발표 중간에는 실제 사례들이 소개됐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연안국과 맺은 복합해양안보 MOU, 그리고 기지 건설이 아닌 정보 공유 네트워크와 공동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구축된 해양 감시 체계들. 특히 제가 놀란 것은 이 모든 프로젝트가 수직적 명령이 아닌 수평적 제안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그것도 지정학적으로 큰 압력을 받는 나라가 이렇게까지 신뢰를 중심에 둔 외교 모델을 만들었다는 건 제 연구 인생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포럼이 끝나고 저는 자신도 모르게 한국 대표단의 부스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조용히 그들의 브로슈어를 하나 집어들고는 물끄러미 읽었습니다. 모든 문장마다 제가 비판해왔던 그 형식적 외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고 대신 체계적이고 겸손하며 현실적인 전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강의실 제 책상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가르쳐온 것들은 정말 시대에 맞는 이론이었을까? 힘으로 만들어진 신뢰는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저는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그리고 한국이 보여준 이 새로운 전략의 진짜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며칠 후 또 다른 결심을 하게 됩니다. 며칠 동안 저는 그 포럼에서 들은 내용을 곱씹으며 무언가 놓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스스로를 되묻게 되었습니다. 신뢰라는 단어는 외교에서, 특히 해양 전략 분야에서는 종종 낭만적 수사로만 쓰이곤 합니다. 실익 없는 구호로 취급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체계였다는 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 후 저는 한국 대표단의 발표를 다시 보기 위해 주최 측의 요청에 녹화 영상을 전달받았습니다. 영상은 단순히 다시 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속에 무언가 더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발표의 디테일 속에서 제가 그동안 간과해왔던 또 다른 사실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발표 중 언급된 공동해양감시 협정의 실행 구조였습니다. 보통 강대국이 주도하는 협력 모델에서는 감시 정보가 중심국으로 집중되고 그 데이터를 주변국에 분배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시스템은 정반대였습니다. 데이터는 참가국 간 상호 공유되며 어떤 국가도 정보 흐름의 중심이 되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심지어 협정 체결 당시 각국이 우려했던 감시 권한의 불균형 문제도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나 재정으로 무마하지 않고 정보를 받을 권리와 제공할 책임이 동등하다는 조항을 협정문에 명문화함으로써 해결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닙니다. 철저한 신뢰 설계죠. 이쯤 되자 저는 기존의 모든 가정과 판단이 점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했을까? 한국은 왜 힘의 중심이 되지 않기를 선택했을까? 이것이 진짜 전략적 약자의 생존 방식일까? 아니면 더 큰 담론을 위한 선택일까? 이런 질문들은 제가 과거에 다루었던 논문 속, 그리고 제 강의 노트 속 문장들을 하나하나 다시 꺼내보게 만들었습니다. 그 속의 문장들 신뢰는 언제나 힘의 뒷자리에 있다.
전략적 파트너십은 결국 군사력의 균형에서 결정된다. 이제는 어딘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발표만 본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한국의 외교 전략과 해양 협력 시스템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말입니다. 저는 바로 교내 해외연구지원센터에 요청을 넣었습니다. 아시아 해양 외교 전략 비교 분석이라는 프로젝트 명목으로 한국 현지 방문을 신청했죠. 몇 주 뒤 요청은 받아들여졌고, 저는 한국 외교부와 해양경찰청, 관련 연구기관들과의 인터뷰를 포함한 짧은 리서치 일정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으로 갑니다.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말로 이해하고 싶어서요. 이 나라는 왜, 어떻게, 그리고 누구를 위해 그렇게 움직이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발걸음은 조용하지만 분명히 바다를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아직도 약간은 경계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비판적 분석을 위해 찾아왔다는 사실이 제 안에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틀렸을 리 없어라는 마지막 자존심이랄까요? 그러나 그 자존심은 한국 땅에서의 첫 일정이 시작되며 아주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외교부 산하의 해양외교센터였습니다. 깔끔하고 조용한 분위기, 그 속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태도는 차분했고 응대는 정확했으며 무엇보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나치게 방어적이지 않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저처럼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외국 연구자에게도 그들은 열린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저희 전략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뢰는 완성된 시스템이 아니라 계속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마디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분석해온 것들은 단지 결과만을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성공이 아니라 진행 중인 실험을 하나의 틀로 단정 짓고 정답이 아니라 오답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것은 제 자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일정은 한국해양경찰청과의 인터뷰였습니다. 남해안 연안국과 진행 중인 실시간 해양 상황, 공유 플랫폼, 블루 허라이전 이니셔티브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였죠. 이 플랫폼은 위성 기반 모니터링 데이터를 공유하고 각국이 해양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시스템이 정보 제공 우선권이 아닌 정보 공유 균등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술적 인프라를 제공하는 한국이 정보를 통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약 한 나라가 정보를 통제하면 나머지 국가는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은 곧 단절로 이어지고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졌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지금까지 제가 연구해온 외교 전략은 두려움을 통제하는 힘이었다.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것은 두려움을 없애는 구조였다. 진짜 위기는 그날 밤에 찾아왔습니다. 해양외교센터 측의 추천으로 저는 한 중소해양 NGO 대표와 저녁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처음 들어본 작은 비영리 단체였지만 그 단체는 동남아와의 해양 쓰레기 공동 대응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중소 NGO가 외교 전략에 관여할 수 있나요? 정부와 연결되지 않으면 효과를 낼 수 없을 텐데요. 그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선 정부가 민간을 설득하기보다는 먼저 듣습니다. 그게 신뢰의 출발이니까요. 저는 더 이상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믿어온 모든 힘의 구조는 여기선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저는 서울대에서 열린 특별 세미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발표 주제는 전략적 신뢰와 해양 협력의 미래, 발표자는 제가 알고 지내던 런던에서 만났던 한국 출신 젊은 연구자였습니다. 발표 말미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들기도 하지만 더 자주 쓰는 것은 손입니다. 손을 잡기 위해서요. 그 말이 끝나자 저는 메모를 멈추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제 학문 인생의 균열이 확실히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서울대 세미나장에서 나오는 길, 저는 괜히 강의실 벽에 붙은 세계지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시작해 인도양을 지나 동아시아를 향해 이어지는 바다의 길. 저는 그 지도에서 자신도 모르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바다를 따라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었죠. 내가 정말 이해한 걸까? 아니면 그냥 감탄에 빠져 착각한 걸까? 사실 저 스스로도 헷갈렸습니다. 몇 번의 회의와 인터뷰, 현장 방문만으로 제가 20년 넘게 축적해온 학문적 신념을 흔들 수는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가슴 한구석이 간지러웠습니다.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어떤 진심이 계속해서 저를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한 지 마지막 날, 저는 우연히 종로 근처의 작은 책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요. 그곳은 규모가 작았지만 독립출판물을 주로 다루는 아주 개성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곳에서 종종 각국의 시선이 담긴 해양 관련 서적이나 국제 협력 보고서를 찾아보곤 하죠. 그날 저는 한글과 영어로 쓰인 얇은 책자를 한 권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작은 나라의 깊은 바다. 저자도 NGO 출신의 활동가였고 책은 신뢰 중심의 해양 외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특이한 건 이 책이 이론 중심이 아니라 실제로 소외된 연안국들, 예컨대 동티모르, 미얀마, 몰디브 등과의 협력 과정에서 겪은 감정과 갈등, 성장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책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뢰를 설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서로 믿고 싶은 욕망이 있었고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를 한국이 먼저 제안했을 뿐입니다. 그 순간 저는 멍하니 책을 덮었습니다. 이건 전략이 아니라 문화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지금껏 저는 한국의 해양 외교 전략을 하나의 전술 체계로만 분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은 그것을 사람의 관계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정치와 안보, 전략과 계산이라는 틀로는 보이지 않던 세계가 그제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은 해군력이나 GDP 수치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려는 태도만큼은 너무도 강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서구의 군사전략 이론서에선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짜 힘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 창밖을 보며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엘리사,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계속 과거의 이론을 가르칠 거야? 사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제 강의 노트, 발표 자료, 책장의 줄까지 그었던 논문 문장들이 떠올랐고 그 속에 제가 얼마나 편협한 세계관에 갇혀 있었는지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아침, 저는 그 어떤 관광지도 쇼핑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커피 한 잔을 들고 조용히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강물이 바다로 흐른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바다는 이제 제 학문도 흘러가야 할 곳이라는 것도요. 케이프타운으로 돌아온 저는 공항에서 집까지 가는 차 안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낯선 세계에서 돌아온 여행자처럼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집 앞 골목의 평범한 풍경도, 매일 마시던 커피 한 잔도, 그리고 무엇보다 제 사무실 책장에 빽빽이 꽂힌 논문들과 강의안이 말이죠. 며칠 동안 저는 아무런 수업도 회의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 도서관에 앉아 제 강의 노트들을 펼쳤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문장들 속에는 힘, 통제, 억제, 우위 같은 단어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들이 이제는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낯설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커리큘럼을 바꾸기로요. 처음엔 저 자신도 망설였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제가 가르쳐온 이론이 있고 그것으로 얻은 학문적 위치와 명성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더는 학생들에게 과거의 그림자를 전달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지금 바다를 공부하는 이들에게 바다의 깊이가 아니라 파도의 방향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이름하여 신뢰 중심 해양 외교론. 처음엔 학과 내에서도 우려와 호기심이 반반이었습니다. 신뢰로 외교를 설명한다고요? 전략이 아니라 감정이 전략입니까? 그 질문들이 익숙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그렇게 물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의는 생각보다 빠르게 학생들의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군사력 비교보다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협력하고 실패하는지를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의 작은 국가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절실히 궁금해 했습니다. 강의 마지막 주. 저는 모든 수강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다는 흘러갑니다. 그 흐름은 멈추지 않죠. 하지만 신뢰는 닻을 내리는 겁니다. 어디에 정박할 것인지 그 결정이 우리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칠판에 조용히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파워 컨빈시즈. but trust anchors. 힘은 설득하지만 신뢰는 정박시킨다. 그 순간 학생들은 조용했고 저는 그 고요함 속에서 확신했습니다. 이 강의는 단지 하나의 새로운 커리큘럼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새로운 항해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이제 저는 다시 바다를 연구합니다. 하지만 그 바다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바다입니다. 그건 단순히 전력의 지형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교차하는 공간이니까요. 그리고 저를 변화시킨 그 나라, 그 조용한 힘을 가진 한국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입니다. 이상, 저 엘리사 은반도의 변화의 기록이었습니다.